자, 이제 8단 인물의 삶을 찾아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교점 116페이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명랑해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니까 자, 116페이지 한번 펴봅시다. 그림 한번 볼까요? 뭐죠? 거북선입니다. 여러분, 거북선 하면 떠오르는 인물? 맞아요. 바로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순신 장군님은요,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서 우리 수군을 이끌고 여러 해전에서 승리를 하셨죠. 그 중에서 크게 이긴 전투를 모모 대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명언을 남기신 전투가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뭐죠? 맞아요. 바로 명량대첩입니다. 오늘은요, 명량대첩에 관한 글을 읽고요, 이순신은 어떤 가치를 추구했는지 그걸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근데 저는요, 이야기를 읽고 인물의 가치 파악하는 거 아직 잘 못하겠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짠!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 우리 3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것은 아까 116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죠. 인물의 추구하는 가치관을 우리가 간파하는 방법은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나라를 뺏긴 상황인가, 아니면 전쟁을 임하고 있는 상황인가, 인물이 하는 말과 행동, 신에게는 제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자, 인물이 저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까닭, 전후좌우에 왜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까닭, 이런 것들을 헤아려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인물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시조를 배웠죠. 하여가와 단심과 아주 고려가 썩어빠진 사회였어요.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냐에 따라서 이방원과 정몽주 행동이 달랐습니다. 뭐가 달라서? 가치가 달라서. 그래서 첫 번째, 가치를 알려면요,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 유심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그 인물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이유를, 그 까닭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가치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글을 읽고 적용해 볼게요. 자, 글의 제목은요, 제게 12척의 배가 있으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번 글입니다. 이순신이 물러난 뒤 원균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었대요. 원균은 이순신의 부하 장수인데요. 여기서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것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의 수군을 이끄는 지휘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원균은 부산을 치라는 명령을 받았대요. 그 당시에 부산에 일본군이 주둔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요, 참패였어요. 자, 원균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명령이 떨어지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것은 해군 제독쯤 되는데, 해군 그 위가 전체 육군과 수군이죠. 수군을 모두 통제하는 거는 도원수. 네, 도원수 권율에 의해서 권장을 맞죠. 권장까지 맞는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해군 참모총장이. 그렇게 해서 결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과는 뻔했습니다. 습니다. 원균은 죽고요, 배는 부서지고 병사들도 대부분 죽거나 포로가 되었대요. 이게 우리가 아는 부산 7천량 전투죠. 자, 그리고 나서 7천량 해전이라고도 하죠. 7천량 해전. 1597년 8월 나라에서는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세웠대요. 그리고 이순신은 전라도로 내려가서 남은 배와 군사를 끌어모았답니다. 겨우 상한배 12척과 120명의 군사를 모을 수 있었는데요. 자, 이때 시련이 닥칩니다. 어떤 시련일까요? 지금 기껏 바다에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려고 있는데 임금님이 나라에서 바다 포기해, 수군 포기하고 육군으로 싸우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거 진짜 큰 시련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순신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 행동을 잘 본다면 추구하는 가치를 알 수 있겠죠. 자, 임금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대신에 이순신은 글을 한 편 올립니다. 볼게요. 자, 지난 5, 6년 동안 일본이 충청도와 전라도 쪽으로 공격해 오지 못한 것은 수군이 그 길목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래요. 열심히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게 12척의 배가 있으니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뭘 한 거예요? 말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이순신 장군의 추구하는 가치 무엇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이런 시련이 닥쳤을 때 포기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뭘 하는 것으로 보아?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아하, 이순신 장군은 어떤 고난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가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필기를 해볼까요? 임금님이 수군을 폐하라고 했죠. 폐하. 수군을 없애라 그랬어요. 경에 뭐 그만 모르는 바 아니라 그 120명을 가지고 결국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실질상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전 바다를 포기하고 육군으로 싸우라고 했습니다. 이순신은 이렇게 글을 올리죠. 장계를 올려서 이제 제게 12척의 배가 있으니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했어요. 이순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이 뒤쪽에 보면 125페이지에 왔다 갔다 할 거죠. 부지런히 움직여 주세요. 125페이지에 또 여기가 똑같은 얘기 나와 있는데요. 수군을 폐하라고 명을 하자 굴하지 않고 글을 올리죠. 그래서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어떤 고난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추구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 127페이지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순신 처한 상황은 수군을 폐하라. 육군과 합류해라. 12척의 배가 있으니 죽은 힘을 다해 싸우겠다고 말을 하지요. 즉 어떤 고난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진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건율에게도 이제 부하를 보내서 수군을 폐하고 육군과 합류하라는 명을 취소해달라고 권율에게도 그것을 이제 간청하러 갔었죠. 부하 장수가. 그래서 권율이 합류해라라고 고작 12척의 배로 뭘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자 부하 장수가 그렇게 말하죠. 고작 12척과 120명의 군사로 육군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또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자가 말장난하자는 거야? 이러면서 그런 장면이 있었죠. 명나에서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신의 몸이 살아있는 한 적은 감히 이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것이옵니다.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고작 12척의 배로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고작 12척의 배가 육군에 무슨 힘이 된다고 합류하라십니까? 말장난하지 말게. 통제공은 지금 몸져 성취하는 사람이야. 장군의 몸을 그리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이자가 가두라! 조원수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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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국께서 이 말을 꼭 전하라 하셨습니다! 바다를 버리는 것은 조선을 버리는 것이다! 장군! 그럼 이제 영화를 통해서 장면들을 다 봤죠. 이 장면들을. 계속 읽어볼까요? 자, 이순신은요, 오랜 고민 끝에 울돌목을 싸움터로 정했대요. 자, 울돌목은요, 우리 전라남도 진도 쪽에 있는 육지와 육지 사이에 낀 아주 좁은 바다예요. 거기에는 실제로 조금 수심도 얕고요, 폭이 좁아서 물살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는데 그 물살이 흘러가는 소리가 꼭 돌이 흐느껴 우는 소리 같다고 해서 돌이 우는 소리 같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게 됐고요. 이걸 한자로 옮기면 명량해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요, 또 물살 방향도 하루에 4번씩이나 바뀌는 독특한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를 싸움터로 정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제 또 이순신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 울돌목 이야기가 나왔는데 울돌목이라는 것은 이제 운다는 말이죠. 운다. 돌목은 돌아나간다는 뜻입니다. 돌아나가는 길에 소리가 엄청나게 크다. 즉 굉장히 육지와 육지 사이에 끼인 아주 좁은 바다라는 뜻인데 지형적 특징이 첫 번째 좁은 바다고요. 물이 들어갔다 나가는 나가는 곳이라는 뜻이 들어갔다 나간다. 그래서 물 올라가는 소리가 꼭 흐느껴 오는 소리 같다 해서 울돌목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물살 방향이 자주 바뀐다 해서 지역 특징, 두 번째 지역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지역 특징이고, 이 한자로 명랑이라고 하죠. 명자가 울명자, 울명자. 량이라는 것은 원래 다리 량자인데 그냥 붙은 것 같습니다. 육지 사이가 붙어 있어서 다리라고 붙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리를 울릴 만큼 큰 소리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명량. 량이 다리예요, 다리. 그래서 울명자. 그래서 여기서 울명자가 바로 울돌목의 울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지형적 특징은 이렇다. 좁은 바다이며 동시에 아주 물살이 자주 바뀌는 곳입니다. 네, 실제 울돌목은 숭어잡이 하고 있는데 물살이 정말 거세죠, 보시면. 바다 치고는 굉장히, 여기도 보시면 엄청 빠르죠. 보니까요, 바로 작전 짜는 데 돌입을 하셨어요. 어떤 작전이냐? 자, 많은
많아 보이게 하려는 전략을 짜십니다. 그 당시에 무기도 군사도 배도 적은데 적은 걸 갑자기 늘릴 방법은 없으니까 많아 보이게 하는 눈속임 전략을 이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배가 많아 보이게 하는 전략을 쓰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선 고기잡이 배와 피난 가는 배들을 다 판옥선처럼 꾸미게 했대요. 왜요? 실제로 싸울 수 있는 배는 13척밖에 안 됐지만 멀리서 보면 왜구가 보기에 조선 수군의 배가 꽤 많네 라고 이렇게 속게끔 위협을 가하게끔 한 것이죠. 자, 여기서 판옥선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판옥선은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 조선 수군의 주력 전투선입니다.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는 배인데요. 1층에서는 노젓는 병사가 따로 있었고요. 또 2층에서는 이렇게 공격하는 병사가 따로 있어서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투가 용이했던 배고요. 또 2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높이가 높았겠죠. 그래서 왜구가 이렇게 기어오르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선생님, 근데 이순신 하면 거북선 아닌가요? 거북선은요, 무엇이냐면요. 네, 이 판옥선을 조금 변형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에 철갑, 상판을 씌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배를 많아 보이게 하는 전략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백성들에게 바다가 보이는 육지의 산봉우리에서 계속 돌아다니겠대요. 그럼 마치 우리 군사의 수가 많아 보였겠죠? 멀리서 봤을 때. 그리고 이순신은 모든 준비를 끝낸 뒤 부하 장수들을 불러 모아 이런 명언을 남기십니다. 자, 바로 그 유명한 필사즉생 죽으려면 살고 필생즉사 살려면 죽는다. 무슨 뜻일까요? 즉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부하 장수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신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어떤 가치를 알 수 있을까요?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일본군과 울돌목에서 싸워야 되는데 굉장히 상황이 열악합니다. 배도 적고 무기도 적고 모든 것이 적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질게 뻔하니까 전투를 포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순신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래요. 뛰어난 전략을 미리 짜시고요. 또 부하 장수들에게 용기를 넣어주시는 것으로 보아 아하, 이순신 장군님은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전투에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가치를 추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이순신이 처한 상황과 말이나 행동을 보고요. 어때요? 가치 찾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선생님, 그 전투는 어떻게 됐어요? 궁금하죠? 자, 그래서 여기 필기하시면 되겠고요. 배가 많아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군사가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속임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명언을 또 남기시고요. 죽으려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오늘 우리는 이 말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은 1000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다 하였다.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형국을 두고 하는 말 아니더냐. 이런 걸 미뤄볼 때 이순신이 처한 상황과 말,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순신이 추구했던 가치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뒤쪽에 가보시면 아까 왔다 갔다 하라 했어요. 왔다 갔다. 보시면은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일본군과 울돌목에서 싸우게 되는 상황. 명랑해전이죠. 대첩이라고 불러야죠. 대첩. 사실은 배와 군사들을 많아 보이게 하려고 여러 가지 작전을 짜고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면 죽으니 굳기를 가고 싸워야 한다. 용기와 어떤 자신감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추구했던 것이 용기와 자신감의 추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117페이지예요. 네,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가치관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인물이 처한 상황, 인물이란 말과 행동, 또 그렇게 행동하는 전후 상황의 맥락, 까닭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그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쉽게 알 수 있다 했어요. 이런 것을 헤아리다 보면 우리가 공감대라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이 나기도 하고 그런 기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감정이입이 되다 보니까. 하트노트 비밀 열쇠.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관찰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까닭까지 생각한다면 가치가 삐용하고 떠오르겠죠? 많아 보이게 하려는 이 전략 잘 통했을까요? 전투 결과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또 어떤 가치를 추구했는지 정리해 볼게요. 4번 글입니다. 마침내 수많은 적선, 일본군의 배가 흐르는 물살을 타고 우리 쪽으로 빠르게 쳐들어왔대요. 하지만 이순신은 우리에게 물살이 유리해질 때까지 공격하지 못하게 했다가 물살 방향이 반대로 바뀌자 공격하도록 지시했대요. 단번에 30척이 넘는 적의 배가 부서졌답니다. 자, 그리고
일본 배들은 뒤로 물러나려고 했지만 물살이 너무 세서 배를 돌릴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대요. 우리 수군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적의 배를 향해서 총통을 쏘고 불화살을 날리며 총공격을 했대요. 자, 여러분, 총통은 우리 조선시대의 화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단 13척의 배로 일본군의 133척의 배를 물리친 기적 같은 전투, 바로 명량 대첩인 거죠. 자, 이 대첩이 끝난 뒤 잠시 동안은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순신은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나쁜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꿈은요, 바로 다음날 현실로 드러났어요. 그의 막내 아들 면이 이순신의 고향 마을을 기습해온 일본군과 싸우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자, 이어서 오달락의 빠진 부분, 백성들은 이순신을 믿고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순신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꿈자리도 뒤숭숭했습니다. 말을 타고 언덕 위를 가다가 말에서 떨어졌는데 막내 아들 면이 이면이 밑에서 이순신을 받는 꿈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그 다음날 현실로 드러났어요. 그의 막내 아들 면이 이순신의 고향 마을을 기습해온 일본군과 싸우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아마도 일본군이 이순신에 대한 분풀이로 고향 마을을 쳐들어간 게 분명했대요. 자, 이 상황에서 이순신은요, 이 일이 자기 탓처럼 여겨졌대요. 내가 죽을 걸 그 애가 대신 죽었구나.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이런 소리 터져 나왔고 밤이면 몇 번씩 자다 깨고 코피를 한 사발씩 쏟기도 했대요. 잠깐만 눈을 붙여도 아들 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아들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순신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행동해요? 자기도 모르게 이를 악물었대요. 자, 우리 어떨 때 이를 악물죠? 아, 내가 이걸 기필코 해내고야 말 거야. 이렇게 이를 악물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끝내야만 해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뭐를요? 일본군과의 전투를요. 그리고 아직도 나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으니 내가 죽지 않는 한 일본군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즉, 나는 계속 싸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나라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추구한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이순신의 이 행동과 또 말을 보고요. 자, 우리 여기까지 이순신이 추구하는 가치, 이 전기문을 읽으면서 잘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전기문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여기 삐기 해놨죠? 아들의 죽음을 고통스러워하는 코피를 한 사발씩 쏟기도 했고요. 자, 이순신은 자기도 모르게 이를 악물었다. 이순신의 가치관을 엿보려면 어디를 볼 수 있어? 그의 행동. 이제는 끝내야만 해. 말이죠. 행동과 말을 통해서 이순신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비록 배는 적지만 제가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또 장기 이렇게 올리죠. 상류 12 순신 불사. 아직 상자에다가 있을 유자죠. 12척의 아직 있고. 자, 아들 면의 죽음 125페이지. 이 상황에서 이순신의 말과 행동을 보면 이를 악물고 이제는 끝을 내야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순신의 용기를, 불굴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거죠. 이순신이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생각해보세요. 이순신은 아들 면이 죽었을 때 끝까지 싸움을 끝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아들의 죽음이라는 큰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과 나라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여기서 만들어낸 질문들을 생각해보면은 영화 대첩이 끝나고 백성들이 이순신을 믿고 다시 조선 수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걸로 보아 당시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나라가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도망다니기 바빴겠죠. 그리고 이순신이 이제 이렇게 백의종을 하면서 조선 수군 통제사에서 일반 사병 수준으로 강등되면서 또 모진 고문을 받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칠전량 해전에서 원균이 깨지면서 나라가 거의 망했다라고 했겠죠. 당시에 백성들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다시 복귀를 하고 첫 승리를 따냄으로써 백성들이 매우 안심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제는 끝내야만 해라는 이순신의 생각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그죠? 나라와 백성들을 생각하는 이순신의 애국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강한 의지도, 강한 결이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노트 비밀 열쇠.
이순신이 추구했던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와 훌륭한 전략을 미리 짜서 용기를 가지고 전투에 자신감 있게 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여러분도 이순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건가요? 이런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번) 볼게요. 다음 하트노트 비밀 열쇠. 이순신이 추구했던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와 훌륭한 전략을 미리 짜서 용기를 가지고 전투에 자신감 있게 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여러분도 이순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건가요? 이런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 부분이었죠, 지금. 여기. 자, 여기 117페이지 12번은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이순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대한 건 꼭 출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통해서 기억이면 이순신은 자기 몸으로 이를 악물었다. 이거죠. 지금 아들이 죽은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를 악물었어요. 아까 다 봤죠? 어떤 가치? 그래요. 어떤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추구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버드리를 사랑한 죄인데요. 동화. 자, 그리고 나무를 심는 사람에 대한 것도 있죠? 이야기가. 꼭 인물의 삶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교과서 핵심 보러 갈까요? 교재 116쪽 핵심 3입니다. 인물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 비교학인데요. 자, 우리 교재에는 1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나오죠.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가 파악해 보는 것인데, 버드리를 사랑한 죄에서 몽땅깨비라는 캐릭터 주인공과 버드리라고 하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죠. 이 둘이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죠. 아까 우리가 그 이방원과 정몽주의 이야기에서처럼 인물들이 처한 상황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가치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몽땅개비와 버드리도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처한 상황도 다르기 때문이죠. 인물 속 이야기 속 인물이 되어보면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인물이 자기가 직접 되어봐서 감정이입을 해보면 이야기 속 인물의 선택과 자신이 했을 선택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럼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서로 비교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먼저 이야기 속 인물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보고요. 또 이야기 속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야기 속 인물과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비교해 보는 것까지 배워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버드리를 사랑한 죄에 나온 인물들의 가치를 비교해 볼 텐데요. 몽땅깨비라는 도깨비가 있어요. 이 몽땅깨비는요, 상대에게 진심을 담아 대하는 것을 추구하고 또 믿음과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버드리는요, 부모에 대한 효와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합니다. 읽어봤죠. 거기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대목은. 그래서 진실을 담아 상대를 대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또 믿음과 사랑을 추구하지만 버드리는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현실적이다 이거죠. 또 효를 추구하는 캐릭터이고요. 몽땅개비는 버드리가 해주고 싶은 걸 다 해주죠. 버드리가 거짓을 해도 다 해주죠. 그거를. 다음 핵심 4는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자신의 삶과 관련 짓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야기와 관련 있는 자신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자신의 삶과 관련 지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이 나무를 심는 사람을 읽고 인물과 자신의 삶 비교하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 나무를 심는 사람은 왕가리 마타이의 이야기예요. 이분은요, 앞날을 멀리 내다보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 모두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거든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 그동안 나만 생각하면 이기적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야 했네요. 그래서 왕가리 마타이의 삶과 내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버드리를 사랑한 죄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에선 다시 이제 118페이지로 봅시다. 버드리를 사랑한 죄. 버드리를 사랑한 죄 보겠습니다. 이 버드리를 사랑한 죄에서 아까 전에 몽땅깨비가 나왔죠? 이 몽땅깨비가 미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300년 전에 버드리를 사랑한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보기 전에 여러분 이게 나왔으면 우리가 인물의 말과 행동이 있죠. 그 말과 행동으로 인물이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지난번에 배웠고요. 그것에 대해서 함께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느 날 버드리가 울면서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했어. 지금 버드리의 상황이요. 어머니가 아프셔요 많이. 자, 이 앞부분의 이야기가 있죠. 앞부분의 이야기를 보면요. 쓰레기 수확장에서 만난 미미에게 몽땅 깨미는 샘마을 기와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행나무 뿌리에 갇혀 300년 동안 잠자던 도깨비가 깨어났으며 대낮이나 위험할 때문에 몽땅 빗자루로 변하기 때문에 몽땅 깨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키는 13살쯤 된 사내 아이만 한데 손등이며 얼굴에 털이 덥수룩하게 나있고 옛날 영화를 촬영하다가 온 사람처럼 차림새도 괴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아저씨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서서히 몽땅 빗자루로 변한 몽땅 깨비를 쓰레기 봉지에 담았습니다. 괴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아저씨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서서히 몽땅 빗자루로 변한 몽땅깨비를 쓰레기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몽땅깨비가 도착한 곳은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몽땅깨비는 그곳에서 생각하는 인형 미미를 만났습니다. 너는 어쩌다 여기까지 왔니? 나는... 몽땅깨비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둔 사연이 바로 어제 일처럼 떠올랐습니다. 갈 데라도 있는 거야? 기와집으로 가야지. 샘마을 기와집. 샘마을은 여기에서 멀어? 처음 듣는 이름이야. 강한이 마을에서 여우고개를 넘어가면 샘마을이 나오지. 병도 나을 만큼 물맛이 달고 향기로운 샘.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샘이 거기에 있단다. 난 거기로 꼭 돌아갈 거야. 이 첫 단락은요, 쓰레기 소각장에서 미미라고 하는 이 인형을 만나죠. 인형 미미. 등장인물들이 만나서 누가요? 몽땅깨비가요. 만나서 자기가 살던 샘마을이죠. 샘마을에 있는 기와집으로 꼭 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샘마을 기와집이죠. 거기서 이제 마르지 않는 샘인데 이게 포인트죠. 이 이야기의 이제 중심이 되는 샘. 몽땅깨비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미미가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우고개? 샘마을? 강한이 마을이라고? 세상이 달라졌어. 하지만 밤이 되면 문제없이 찾아갈 수 있을 거야. 왜 그곳에 가야 하지? 몽땅깨비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샘마을에는 버드리가 살거든. 나는 버드리를 위해 큰 기와집을 지었단다. 버드리랑 같이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그런데... 갑자기 몽땅깨비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미미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사람이 되고 싶었니? 우린 공통점을 가졌구나. 그래서? 네, 이번 단락은 정리해보면 몽땅깨비는 버드리가 있기 때문에 샘마을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인형 미미에게 말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강한이 마을이라고 하면 아마 강의 안쪽이라는 뜻일 겁니다. 강 안쪽. 강 이렇게 굽이쳐 가면은 이제 이 강이라고 치면 강이 굽이쳐 가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요. 이 강의 이 안쪽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마을이 형성되는 거죠. 강 안쪽 마을. 다음 페이지 3단락입니다. 버드리는 강한이 마을에서 늙고 병든 어머니와 둘이 살았어.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예쁜 아가씨였단다. 새벽마다 도깨비 샘물을 들어왔었지. 가장 먼저 샘물을 길어 마셔야 효험이 있다니까 어머니 병을 낫게 하려고 새벽마다 온 거였어. 도깨비들은 그때쯤이면 숲으로 숨기 시작하는데 나는 버드리를 보려고 늘 남아있었지. 너 같은 인형이 많았어? 숲에 숨을 수도 있고? 몽땅깨비는 미미를 보고 조용히 웃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되었지. 나는 숲에서 버섯이랑 산딸기, 머루를 구해주고 버드리는 내게 음식을 주었어. 잔치집에서 일하는 날에는 떡이랑 메밀묵도 가져다 주었단다. 버드리는 참 좋은 아가씨였어. 버드리를 좋아할수록 내가 사람이 아니고 도깨비라는 사실이 참 슬펐어. 우와, 도깨비는 대단하다. 하지만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건 정말 고통이지. 그래서 몽땅깨비는 강한이 마을에서 병든 어머니와 둘이 살던 버들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둘이 친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죠. 미미 인형에게.
그래서 이 앞부분은 이제 버들이에 대한 소개죠. 늙고 병든 엄마와 둘이 살고 있는 강한이 마을에 살고 있고 엄마랑 살고 있고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예쁜 아가씨였고 이 버들에 대한 묘사죠. 묘사. 그리고 이제 그녀의 효심을 알 수 있는 행동, 있죠, 행동. 예, 그래서 이제 도깨비 샘물을 들어왔었는데 가장 먼저 샘물을 길어 마셔야 효험이 있다고 하니까 어머니 병을 낫게 하려고 새벽마다 온 거였죠. 그래서 버들이의 효심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난 또 늘 도깨비들이 숨기 시작하는 나는 버들이 보려고 늘 남아있었어. 이걸 보고 버들이를 좋아했었던 그러한 그 몽땅깨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난 숲에서 버섯이랑 산딸기 머루를 구해주었다 했는데 이것이 바로 몽땅깨비가 버들을 위해서 해준 첫 번째 이제 일이죠. 이게 첫 번째 일이죠. 잘 표시하시고요. 언제부터인가 버들이가 고생하는 게 가엾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재주를 부려 가랑잎으로 돈을 만들어다 주고 부잣집 돈을 훔쳐내기도 했지. 나는 풋내기 도깨비라서 큰 재주를 못 부리니까 도둑질하는 날이 많았단다. 쯧쯧, 그건 옳지 않아. 버들이는 뭐라던? 버들이는 몰랐을 거야. 내가 도깨비라서 재주를 부린다고 믿었겠지. 버들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 파랑이가 나한테 정신 나간 도깨비라고 했을 정도로 버들이가 좋았으니까. 다른 도깨비들과 달리 나는 유난히 사람을 좋아했어. 지금도 사람이 좋아. 파랑이? 내 친구야. 묘지를 지키는 도깨비 부리지. 그래? 도깨비는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인형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자, 사달락의 내용을 정리해보면은 몽땅깨비는 버들을 좋아하는 마음에 도둑질까지 했다고 이제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몽땅깨비가 버들을 위해서 한 두 번째 일은 뭐예요? 재주를 부려서 가랑잎으로 돈을 만들어다 주고 부잣집 돈을 훔쳐내기도 있죠. 세 번째 아니죠. 이건 두 번째 아니고요. 나는 풋내기 도깨비라서 큰 재주를 못 부리니까 도둑질을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말과 대사를 통해서 행동과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필자의 그 주인공의 가치관이나 성격 등을 우리 충분히 파악할 수 있죠. 몽땅깨비가 버들을 좀 좋아하는 상태라는 것을, 마음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도깨비는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인형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미미는 도깨비인 몽땅깨비를 좀 부러워하고 있는 상태죠. 이 말을 보면 대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심리 상태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5단락 가겠습니다. 300년 전에 버들이를 사랑한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보기 전에 여러분 이게 나왔으면 우리가 인물의 말과 행동이 있죠. 그 말과 행동으로 인물이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지난번에 배웠고요. 그것에 대해서 함께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느 날 버들이가 울면서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했어. 지금 버들이의 상황이요. 어머니가 아프셔요 많이. 그래서 어머니께 샘물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이 샘이 너무 멀어서 조금밖에 못 길어가니까 이 샘가에 오두막을 짓고 살겠다더군. 하지만 그건 위험한 생각이었어. 이 위험한 생각은 누구의 생각? 몽땅깨비의 생각이죠. 그래서 버들이는 벌써부터 보니까 이 효를 추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물은 산에 사는 온갖 동물들이 마시거든. 밤이면 여우도 나오고 호랑이도 나오는 곳이야. 밤마다 도깨비들까지 모였으니 사람이 얼씬거릴 곳이 아니었지. 미미는 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도깨비는 인형과 뭔가 다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파랑이와 의논했어. 이 파랑이는요, 그 몽땅깨비 친구예요. 파랑이는 펄쩍 뛰더군. 사람이 샘가에 살기 시작하면 결국 도깨비들은 샘을 뺏기고 떠나야 한다고 했어. 버들이는 착한 여자라 그럴 리가 없다 했지만 소용없었어. 여기 보면요, 일단 버들이가 샘가에 오두막을 짓고 살겠다고 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버들이가 나를 꿰매 빠뜨리고 있다고 파랑이는 걱정만 했지. 이 대왕님이 알기 전에 버들이를 모른 채 하라고 야단쳤어. 정말 화가 났단다. 화가 났어요. 버들이를 뭐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 몽땅깨비가 버들이를 굉장히 사랑하고 정말 진심으로 대한다는 걸 알고 있겠죠. 몽땅깨비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온몸이 털이 부스스 일어서는 걸 보면서 미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정말 좋아하는군.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물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샘이 너무 멀어서 조금밖에 못 가져오니까 물을. 그래서 버들이가 샘가 근처에다 오두막을 짓겠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몽땅깨비는 위험한 생각이다. 그 이유가 여기 나오죠, 이유. 예, 이거 나오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런 몽땅깨비를, 이 파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다른 도깨비가 몽땅깨비에게 버들이를 모른 척 하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펄쩍댔죠. 이제, 충고를 해준 거죠. 파랑이가 펄쩍댄 이유는 뭐야? 그렇게 되면은, 결국 도깨비들이 샘을 뺏기고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파랑이가 펄쩍댄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몽땅개비의 반박은 머드리는 착한 여자 그럴 리가 없다고 말을 했지만 파랑이가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리고 파랑이의 조언이 맞았던 거죠. 그리고 올바른 조언을 해주던 파랑이에 대해서 몽땅개비는 굉장히 서운함과 섭섭함, 내가 좋아하는 버드리를 뭐라 하니까 부르르 떨렸다. 그때 감정이 떠올라서 많이 섭섭했던 모양이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샘가의 집을 지으면 우리가 더 오래 만날 수 있다고 버드리가 말했을 때 아주 행복했단다. 그래서 결심했어. 샘가에 살 수 없다면 조금 떨어진 곳에 집을 짓기로. 그래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집을 짓기로 했더니 이 친구 파랑이도 더 반대하지 못했지. 그때부터 나는 제주를 한껏 발휘해 돈을 만들었단다. 누구를 위해? 버드리를 위해서요. 부자들이 보물도 훔쳐냈어. 이런 도둑질도 하고요. 버드리에게 오두막이 아닌 대골 같은 기와집을 지어주고 싶어서 말이야. 낮에는 사람들이 집을 지었지만 밤에는 내가 지었지. 아주 튼튼하게. 대왕님이 알고 호통쳤지만 아주 매우 혼을 냈지만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 그런데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정리해보면 몽땅개비는 도둑질까지 하면서 버드리에게 멋진 기와집을 지어주었죠. 일단 버드리가 속였죠. 몽땅개비를. 우리가 샘가의 샘 근처에 집을 지으면 우리가 더 오래 만날 수 있다고. 몽땅개비가 자신을 좋아하는 마음을 버드리가 이제 악용한 거죠. 그때부터 나는 제주를 한껏 발휘해 돈을 만들었단다. 정말 진심으로 버드리를 좋아하고 진심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7달러. 20번 문제. 1에서 버드리가 세 번째 부분 그런데 버드리가 이번에는 샘을 기와집 뒤란으로 옮겨달라고 하잖아.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이 샘이요. 뒤란은요. 바로 뒤뜰이에요. 그쵸? 뒤쪽에 울타리 안쪽인데 그러면 집에서 샘물을 깃게 될 거라고. 이제 보니 버드리는 욕심쟁이구나. 샘을 옮기다니. 그러면 다른 동물들은 샘물을 못 마시잖아. 뒤란이라고 하면 이제 집 뒤에 울타리 안, 집 뒤에 울타리 안으로 옮겨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또 친달랑 내용만 안 봐도 알겠죠. 몽땅개비는 샘을 기와집의 뒤란으로 옮겨달라고 버드리가 부탁을 했는데 결국 들어주겠죠. 그래서 행복하게 몽땅개비는 버드리의 부탁을 들어줬을 겁니다. 아마 그게 이제 문제를 야기시킨 거죠. 그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요. 미미가 이야기하고 있죠. 파랑이도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나도 그걸 원했으니까 버드리를 탓하지는 마. 역시 버드리를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도 어느새 버드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야. 이렇게 몽땅개비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샘을 옮겨주었니? 땅속의 샘물 줄기를 기와집 뒤란으로 흐르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때 버드리가 기뻐하던 모습이라니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이런 말을 보니 어때요?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봤습니다. 네, 그래서 땅속의 샘물 줄기를 기와집 뒤란으로, 그러니까 버드리네 집 뒤뜰 안쪽으로 흐르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리죠. 그래서 결국 몽땅개비는 버드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때 버드리가 기뻐하는 모습이라니 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지금까지 이제 이 대사만,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버드리가 정말 진심으로, 버드리를 몽땅개비가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 이제 8번의 단락입니다. 미미는 허공을 향해 빙그레오는 몽땅개비가 못마땅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공은 이렇게 공중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향해서요. 그런데 이내 몽땅개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어두운 뭔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드리가 묻더군. 도깨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고. 무서운 거? 말머리와 말피를 무서워한다고 했지. 그랬더니 그걸로 도깨비들이 집안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수를 써야 한다고 했어. 내가 샘물주기를 바꾸고 나면 틀림없이 도깨비들이 노여워할 거라고 말이야. 굉장히 이제 화를 내면서 할 거라고 말이야. 샘물주기를 찾아 물기를 바꾸고 며칠 뒤에 가보니까 기와집 앞은 온통 아수라장이었어. 아주 엉망이었다는 거죠. 왜 그랬죠? 지금 보세요. 몽땅개비도 도깨비인데 정말 이 버드리는요 굉장히 좀 이기적이고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샘이 마른 이유를 알아내고 동물과 도깨비들이 모두 그곳으로 모인 거야. 대왕님은 나를 잡아오라고 불호령을 내렸지. 하지만 아무도 기와집은 건드리지 못했어. 기와집 담에는 빈틈없이 말피가 뿌려져 있었고 대문에는 말머리가 높이 올려져 있었던 거야. 끔찍한 광경이었어. 지금 도깨비들이 무서워하는 것, 말피와 말머리로 이 기와집을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버드리의 모습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들어갔어? 나도 도깨비야. 나도 지금까지 그 기와집에 들어가 보지 못했단다. 그게 마지막이야. 저런, 너무 늦게 돌아왔구나.
여기 달라고 정리해보면은 버들이는 말머리하고 말피를 이용해서 도깨비가 기와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거죠. 그리고 샘물이 마른 것을 이유를 동물과 도깨비들이 이제 알아낸 거죠. 알아내고는 도깨비들은 몹시 이제 도깨비들이 몹시 화가 났죠. 여기서 이제 아수라장이란 말인데, 아수라장. 이 장이라는 건 시장할 때 그 장입니다. 장터. 넓은 장터를 말하는 거. 아수라라고 하는 힌두교에 나오는 그 신이죠, 신. 그래서 하늘하고 싸움을 좋아하는 그러한 악신 중에 하나입니다. 아수라라는 신이. 그래서, 이게 그 인두교에 나오는 그 비슈누라는 신이 있어요, 비슈누. 신인데 이 신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비슈누라는 신이 있죠. 공격을 당하고 다시 또 죽었다 살아나고, 이게 뭐 팔도 여러 개고 뭐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아수라라는 신이 뭐 팔이 6개, 얼굴이 3개 몰 텐데, 하여튼 뭐 공격을 당하고 다시 죽었다 일어나고 시체가 겹겹이 쌓이고, 그러면서 또 다시 일어나서 또 싸우고, 그래서 그런 피리 나는 아수라의 전쟁터를 아수라장이라고, 아수라가 싸우는 전쟁터란 뜻입니다. 아수라장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그대로 정착해서 불교 용어가, 힌두교 용어가 정착해서 우리도 지금 이제 난장판이건 아수라장이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엔 이제 구달락이에요. 그래, 나는 대왕님한테 잡혀 벌을 받았단다. 대왕님은 기와집단 밖에 구덩이를 파고 은행나무 한 그루를 심었지. 나도 그 속에 묻고. 나는 1000년 동안 은행나무 뿌리에 얽매여 있어야 하는 벌을 받았단다. 버들이 곁에 있으면서도 만날 수 없는 끔찍한 벌이었지. 몽당깨비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가엾어라. 미미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너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렸어. 내게도 마음이 생겼나 봐. 미미는 눈물을 손가락으로 찍어 신기한 듯 들여다보았습니다. 1000년이라니, 버들이를 사랑한 죄가 그렇게 큰 거야? 지독한 형벌이구나. 샘을 건드린 벌이라. 그럼 너는 1000년 만에 세상에 나왔니? 아니, 300년 만에 자유가 됐어. 어쩐 일인지 은행나무가 없어졌거든. 벌을 받았으니 이제는 기와집으로 가도 될 거야. 하지만 너무 오래전 일인걸. 기와집이 지금까지 있기나 하겠어? 기와집은 있었어. 그곳에 가고 싶어. 나도 주인에게 돌아가고 싶어. 강해 보이는 동네야. 강변이라고. 날 데려다 주겠니? 나 혼자서는 어림없거든. 몽당깨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미는 몽당깨비가 혼자 가버릴까봐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를 두고 혼자 가지 않을 거지? 몽당깨비는 몸을 굽혀 미미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대왕님에게 잡혀서 벌을 받느라고 버들이를 만날 수 없었던 몽당깨비는 드디어 이제 300년 만에 자유가 돼서요, 기와집으로 이제 돌아가고 싶어 했었다 정도로 여기 얘기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미미가 나오니까 인형이 미미에게 드디어 마음이 생겼다는 증거죠. 이것이 되게 마음이 생겼나 봐. 그리고 이 글의 제목, 소설의 제목인 버들이를 사랑한 죄가 그렇게 큰 거냐, 이 문이 그런 데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두고 혼자 가지 않을 거지? 몽당깨비 함께 가고 싶은 미미의 마음입니다. 자, 책 뒤쪽으로 가면 이제 요걸 또 정리한 부분이 있죠. 버들이를 사랑한 죄에서 여기. 자, 버들이와 몽당깨비의 성격 내지는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잘 드러내는 말과 행동들이 있죠, 여기. 그래서 버들이는 착한 여라 그럴 리 없어. 버들이를 탓하지 마. 라든가, 아니면 버들이에게 기와집을 만들어주려고 돈을 만들고 부자들의 돈도, 보물도 훔쳤다. 땅속의 샘물줄기를 기와집 뒤 안으로 흐르도록 해줬다. 그래서 진심 어린 몽당깨비 성격,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 몽당깨비의 성격을 알 수가 있죠. 그에 비해서 버들이는 위독하신 어머니께 샘물을 좀 더 드리고 싶으니 샘가에 오두막을 짓고 살겠어. 도깨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야? 잔대가리 우리 이샤가 잔머리. 점점 더 샘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원하고 있죠. 기와집 담 밑에 말피를 뿌리고 때문에 말머리를 올려놓아서 열심도 못하게 도깨비들을 상당히 현실적이고 또 그만큼 또 효성이 지극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성격인 걸 알 수 있고 또 효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몽당개비였다면 부탁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들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도깨비와 동물들도 샘을 사용해야 하므로 등등등 각자의 생각을 쓰면 되겠고요. 자신이 버들이었다면 어떤 말의 행동을 했을까요? 자, 그래서 버들이가 처한 상황이 뭐예요? 샘물 주기를 바꾼 것을 도깨비들이 알면 화를 낼까봐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 몽당개비에게 같이 앞으로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을 수도 있고, 버들이가 다른 결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도깨비들이 노여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어머니 병이 좋아질 때까지만 좀 이렇게 좀 타협을 한다든가, 이렇게 자신의 기아집에 와서 샘을 이용하면 어떻겠냐고 설득했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 이야기들을. 자, 이제 앞쪽으로 123페이지 와보세요. 황선미 작가의 샘마을 몽당개비가 이 책의 원래 제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몽당개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몽당개비는 내나지나 위험할 뿐만 아니라 심심할 때도 몽당비처럼 변하고 종종 사람들 놀라게 하는 도깨비였지만 사람인 버들이를 좋아하면서부터 많은 일을 겪습니다. 몽당개비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희망하는 것은 모두 버들이와 관련이 있고요. 버들이는 어머니 병을 낫게 하려고 도깨비 샘에 물을 들어오면서 몽당개비를 만나게 된 사람입니다. 소개하는 내용이죠. 지금 보면 버들이가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몽당개비가 싫어하는 것, 못하는 것, 걱정하는 것은 모두 버들이 때문에 생긴 것이죠. 몽당개비는 버들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버들이를 믿었고 버들이의 부탁을 모두 들어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왕 도깨비한테 벌을 받아 은행나무에 갇히게 되죠. 그럼에도 몽당개비는 버들이와 아름이는 이제 300년이 지난 뒤에 몽당개비가 깨어났는데 버들이가 살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의 후손입니다. 후손. 저주받은 후손. 대대손손 니들은 계속해서 가슴병을 앓겠다. 도깨비들한테 또 동물들이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의 후손인 오빠와 아름이가 나오는데, 하여튼 버들이의 후손인 후손. 버들이와 아름이가 자신에게 사랑과 용서를 가르친 사람들이라고 오히려 몽당개비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죠. 저는 몽당개비에게서 진심을 담아 몽당개비의 가치관, 진심을 담아 상대를 대하는 것의 중요함. 우리가 주제 법칙, realize, 깨닫게 된다. 이게 주제죠. 돼요.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진심을 담아 상대를 대하는 것의 중요함이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사람의 전하고 싶은 메시지죠. 황선미 작가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작가의 샘마을 몽당개비 안에 나오는 몽당개비를 통해서 이 전은이라는, 그러니까 이걸 소개하는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진심을 담아 상대를 대하는 것의 중요함이라고 하는 가치관이죠. 이 송선미 작가는 여러분이 아마 잘 아는 작품이 하나 있죠. 뭐예요?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고 하는 작품, 애니메이션으로 된 거 있잖아요. 이 작가는 그걸로 워낙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작품 외에 이제 샘마을 몽당개비라는 작품도 있는데 워낙 긴 장편입니다. 한 90페이지 정도 되는 장편 약간 미스테리물인데요. 그 중에서 한 챕터가 바로 버들이를 사랑한 죄 마을인 수록이 된 이 챕터만. 그 외에 생각하는 인형 알죠? 미미라고 하는 인형이었죠. 그 다음에 버들이가 아닌 아름이,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제 그의 후손인 아름이를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아름이가 아픈 와중에도 또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은행나무가 잘렸던가 어쨌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거를 은행나무가 죽으면 아름이도 죽게 돼요. 그래서 결국 아픈 몸을 이끌고 아름이가 그 은행나무에 물을 줘서 은행나무를 살리고 은행나무가 다시 아름이의 집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몽당개비는 대왕 도깨비를 꿈꾸면서 아름에게 앞으로 은행나무를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 얘기가 끝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이 이 글쓰기가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셨어요. 작품 제목부터 보시면 작품 제목은 샘마을 몽당개비였죠. 지은이 작가는 황선미였고요. 황선미 작가. 마당을 나온 암탉으로 유명한. 오늘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은 누구를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몽당개비를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작품 속 인물의 특징, 몽당개비의 특징은 뭐냐면 몽당 빗자루로 변하고 종종 사람을 놀라게 하는 도깨비라는 특징이 있고요. 버들이를 또 좋아하죠.
여기 특징이 나와 있죠. 몽당개비에 대한 특징은 종종 사람을 놀라게 한다 하는 도깨비다. 두 번째, 사람이 버들이를 좋아한다.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심심할 때 몽당 빗자루로 변하기도 한다.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특징은 몽당 빗자루로 변신을 뿅 하고 한다는 거고요. 심심할 때마다. 두 번째는 종종 사람을 놀라게 한다. 세 번째가 사람이 버들이를 좋아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몽당개비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작품 속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에서 느낀 점을 쓴 부분을 찾아 밑줄을 그으시오. 작품 속 인물은 몽당개비가 추구하는 가치관이죠. 이거죠. 저는 몽당개비에서 진심을 담아 상대를 대하는 것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어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몽당개비 샘마을 몽당개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이걸 파리채한테 발표하는 친구의 지금 얘기인 거잖아요. 이게 이 자체가 지금 발표하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된 부분, 이 부분이 요 글 전체는 또 주제죠. 요 노란색 부분이 주제죠. 깨달음. 주제 법칙의 네 번째 법칙, 그죠? Realize 법칙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낀 점, realize 되는 점 부분을 진짜 밑줄을 그어라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까지 쭉 밑줄을 긋네요. 전원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행동합니다까지요. 자, 그 다음 강의는 이제 그 교과서가 여기 출력이 돼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좀 이거 달라 그러세요. 이거 교과서 EBS 만점망이 없는 거기 때문에 교과서 복사한 거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284부터 291까지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 왕가리 마타이에 대한 이야기. 나무를 심는 사람. 1940년 아프리카 케냐 중앙고원 지역 이히테의 작은 마을에서 왕가리 마타이가 태어났다. 집안의 맏딸인 왕가리 마타이는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동생들을 보살폈다. 그 당시 케냐에서는 여자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왕가리 마타이도 자신이 학교에 다니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 은데리투가 어머니에게 왕가리 마타이는 왜 학교에 다니지 않느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고민 끝에 왕가리 마타이를 학교에 보내기로 결심했다. 왕가리 마타이는 학교에서 성실하게 공부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선생님들은 왕가리 마타이의 남다른 총명함과 성실함을 눈여겨보고 그녀가 장학금을 받아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네, 이게 아프리카의 케냐입니다. 여기 중간 정도 되는 지역. 앞부분에서 왕가리 마타이가 어떤 사람이고, 이 여자에 대한 이제 묘사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번에는 나무를 심는 사람인데요. 이것은 이 왕가리 마타이라는 케냐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기문이에요. 1번 첫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케냐로 돌아온 왕가리 마타이는 황폐해진 정말 엉망이 되고 어떻게 해요? 정말 쓸쓸해지고 이런 케냐의 마을 풍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글을 읽으면서 이 왕가리 마타이의 어떤 행동과 말을 보고 그리고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지 봐야 합니다. 왜 놀랐냐면 케냐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돈벌이를 위해 숲을 없애고 차나무와 커피나무를 심은 것이었다. 여러분, 이런 돈벌이가 이 모두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지도자들과 이 관련된 몇몇을 위해서 숲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울창했던 숲은 벌목으로 이 나무를 다 베은 것으로 벌거벗은 모습이 되었고 비옥했던 기름진 토양은 영양분이 고갈되어 영양분이 없어져서 동물과 식물을 제대로 길러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사람들은 땔감을 구하기 어려웠고 작물이 잘 자라지 않아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게 되었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게 되었다는 것. 파괴된 환경이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 그리고 케냐의 모든 이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왕가리 마타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나무를 심는 거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가리 마타이는 이런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 나무를 심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 나무를 심기로 마음먹고 방법을 고민한 끝에 나무를 심어주는 회사를 세웠다.
그녀는 이 회사가 헐벗고 삭막한 도시를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적자를 면하기 어려웠고 이익이 나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왕가리마타에는 묘목 장사를 해서 회사를 살리기로 하고, 이 묘목은요 어린 나무입니다. 1975년 나이로비에서 열린 국제 전람회에 참석해 묘목을 전시했다. 전람회는요 이렇게 개인이나 어떤 사람들이 단체에서 자신의 어떤 뭐 작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시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러나 묘목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실망스러웠지만 왕가리마타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여기서 어때요? 왕가리마타이가 굉장히 끈기 있고 정말 포기하지 않는 사람임을 알 수 있죠? 때마침 그녀는 국제연합 헤비텟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헤비텟은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단체입니다. 왕가리마타이는 그곳에서 테레사 수녀와 마거린 미드에게 큰 감명을 받고 나무와 숲이 있는 더 푸른 도시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새로운 꿈을 품고 케냐로 돌아온 왕가리마타이를 맞이한 것은 말라 죽은 묘목들이었다. 이제 나무 심기는 그만하면 어때? 주위 사람들은 나무 심기에만 열중하는 왕가리마타이를 설득했다. 나무 심기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왕가리마타이는 포기하지 않고 나무 심기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그러다 보니 계속 포기를 하지 않죠. 계속되는 어려움에도요. 그리고 곧 그 기회가 왔다 했습니다. 28번 왕가리마타이가 주인공의 가치관이나 성격을 알려면 주인공이 처한 상황,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했죠. 홈페이지 케냐의 마을 풍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죠. 돈벌이를 위해서 이 지도자들이 숲을 다 없애버리고 커피나무, 차나무를 심은 거죠. 이런 게 이제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죠. 뭐 벌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죠. 지금 숲을 없애버리고, 자, 그다음에 토양이 다 이제 고갈되고요. 정확히 토양에 이제 영양분이 고갈된 거죠. 자, 그래서 가난과 굶주림의 상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가 이 고향 마을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 파괴된 환경이 그녀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걸 항상 깨닫는 거죠. realize죠. 왕가리마타이는 여기서 이제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엇이 고민해서 나무를 심는 거야 라고 하는 그녀의 말을 통해서 그녀의 성격, 그녀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녀의 가치관은 자기 하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케냐 사람들 전체를 또 앞으로의 미래를, 케냐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녀의 가치관이. 나무를 심어주는 이제 회사를 세우고 그녀의 이제 행동력, 실천, 행동 이런 걸 보면 또 그녀의 성격이 케냐 전체를 생각하는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지만 겪다가 회사가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왕가리마타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걸 보고 또 왕가리마타이의 우리 가치관, 어떤 용기, 뚝심, 그죠? 의지, 또 그녀의 성격 같은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헤비텟 회의라는 게 이제 우리가 헤빗이라는 게 습관이라는 단어인데 습관. inhabit 하면 거주하다 했었어요. 이 단어 외웠는데 inhabit, I inhabit 거주하다. 그래서 이 거주하다 살다 하죠. 그래서 헤비텟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집 지어주기 운동 같은 건데 거기 가서 많은 감명을 받고 더 푸른 도시를 만들기로 이제 결심을 하죠. 자, 주위 사람들의 이제 그만두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무 심기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역시 왕가리마타이의 가치관과 성격을 알 수 있는 말이죠, 말. 여성위원회에서 왕가리마타이에게 헤비텟 회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연설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왕가리마타이의 연설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고 그 뒤 왕가리마타이는 케냐 여성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나무 심기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케냐 여성위원회는 나무 심기 운동을 전파하려고 여기저기 알리려고 여성들이 기른 묘목을 숲이나 정원에 옮겨 심을 때마다 한 그루에 4센트씩 대가를 지불하기로 했다. 여성들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많아 나무를 잘 길러냈다. 때로는 땅에 화단을 일궜고 때로는 깨진 화분에 묘목을 키웠다. 일자리를 가져본 경험이 없는 여성들은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끼며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렇게 적은 일자리를 지금 제공을 해줬죠. 자, 왕가리마타이는 시골 여성들과 함께 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그녀들을 격려하며 나무 심기 운동을 전파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나무 심기 운동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묘목을 한꺼번에 약 1000그루씩 적당한 간격을 두고 심어 벨트를 만들도록 권장하면서 이렇게 어떤 끈같이 이렇게 1000그루를
만든 거죠. 권장이고 나무 심기 운동은 그린벨트 운동으로 불렸다. 그린벨트 운동은 성공적이었지만 심은 나무를 가꾸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했다. 그렇죠.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키우고 그 나무가 또 커지고 가꾸고 쉽지가 않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나무를 가꾸는데 지친 몇몇 사람은 나무를 심기보다는 베어서 쓰고 싶어 했다. 나무가 빨리 자라지 않으니 나무를 심기 싫어요.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다음 미음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30번. 왕가리 마타이가 어려움을 왕가리 마타이가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있는 방법을 찾고 나무 심기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에 해비텟 회의에서 이제 연설해달라는 부탁이 와서 왕가리 마타이는 연설을 통해 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었고 케냐 여성위원회 위원이 되어 나무 심기 운동을 추진했다. 그래서 왕가리 마타이가 나무 심기를 계속할 수 있게 된 상황이죠. 나무 심기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돼서 운동을 계속 추진하게 된 거죠. 나무를 이제 심을 때마다 이제 묘목들을 자신의 정원에 옮겨 심을 때마다 소량이지만 대가를 지불을 했죠. 그래서 여성들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기쁨에 더욱더 열심히 했고 이런 것이 이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나무 심기 운동들은 나무 심기 운동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000그루씩 모아서 한꺼번에 일정한 적당한 경우도 1000그루씩 이렇게 한꺼번에 심어서 벨트 형태로 심다 보니까 이제 녹색 벨트, 그린 벨트라는 운동으로 불려지기도 했어요. 이 운동은 나무 심기 운동은요. 그린 벨트 운동은 성공적이지만 단 단점이 있었죠.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단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무 심기가 싫다라고 이제 또 왕가리 마타이에게 또 다른 시련이 또 닥치기 시작하죠. 이렇게 왕가리 마타이의 가치관, 성격, 인품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결국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겠죠. 나무를 심기보다는 베어서 쓰고 싶어 했다. 나무가 빨리 자라지 않으니 나무를 심기 싫어요. 왕가리 마타이는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지니고 나무를 심어줄 것을 부탁했다. 우리가 오늘 베고 있는 나무는 우리가 심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 누군가가 심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의 케냐를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 해요. 왕가리 마타이는 꾸준히 그리고 열성적으로 나무 심기 운동을 이끌었다. 하지만 모두가 왕가리 마타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기서 이 글의 주제이자 왕가리 마타이의 성격, 가치관이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의 케냐를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 한다. 왕가리 마타이의 성격과 가치관을 알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케냐 사람들을 생각하는 왕가리 마타이의 어떤 그 따뜻한 마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가치관을. 1989년 이번에는 케냐 정부는 나이로비 시내 한복판에 있는 우후루 공원에 복합 빌딩을 건설하려고 했는데요. 이 뒤에 이 상황이 나와요. 이 우후루 공원은요, 대도시, 그러니까 이제 녹지가 별로 없겠죠. 그런 곳에 나이로비에 남아있는 유일한 녹지 공간이었어요. 콘크리트 건물 사이에서 이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을 왕가리 마타이는 도심 속 녹지대와 시민들의 쉼터가 계속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관련 회사 정부에 편지를 썼고요. 그 다음 언론에 자신의 주장을 알렸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공원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친구들은 힘들어하는 왕가리 마타이를 걱정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건 내가 간섭할 일은 아니잖아. 하지만 왕가리 마타이는요, 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의 어떤 행복, 또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후루 공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잘못을 알려야 해, 라고 말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위기가 또 닥치는 거죠. 경제 개발에 힘을 써야 했던 케냐 정부는, 케냐의 수도가 나이로비거든요. 나이로비 시내 한복판에 이제 그 녹지를 없애고 빌딩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그녀는 관련 회사에서 이건 보존돼야 한다고 그녀는 생각을 하고, 왕가리 마타이는 도심 속 녹지대가 시민들의 쉼터가 계속 보존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관련 회사와 정부에 편지를 쓰고 언론에 자신의 주장을 알리며 우후루 공원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거죠. 그녀가 처한 상황이죠. 그녀의 행동들을 보면 그녀의 성격과 가치관을 알 수가 있죠. 친구들도 말리지만 우후루 공원은 이렇게 말해요. 그녀는 모든 사람의 것이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잘못을 말해야 해. 이것도 역시 그녀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죠.
누군가는 그 잘못을 말해야 해. 왕가리 마타이는 포기하지 않고 우후루 공원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부가 생각을 바꾸도록 노력했다.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우후루 공원에 복합 빌딩을 건설하는 것을 케냐 국민이 거세게 반대하고 세계 언론이 이 문제를 보도하자 케냐 정부는 복합 빌딩의 건설을 포기했다. 왕가리 마타이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절망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섰다. 환경운동가인 왕가리 마타이에게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은 나무를 심는 것이었다. 나무를 심고 키우는 것이 환경을 보호하고 사람을 이롭게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휴식을 취할 무렵인 노년에도 환경보호운동에 앞장섰다. 그리고 왕가리 마타이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04년에 아프리카 여성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이렇게 행동과 말을 보면 왕가리 마타이가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녀의 생각을 또 보면 나무를 심고 키우는 것이 환경을 보호하고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지, 이런 것으로 왕가리 마타이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또 아까 우후루공원을 갖고 싸울 때 보면은 우후루공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야 이런 걸 보면 왕가리 마타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잘못을 누군가에게 말해야 돼라. 누군가는 그 잘못을 지적해야 해. 그녀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왕가리 마타이의 또 성격이 또 드러나고 가치관이 드러나는 부분이 또 어디가 있습니까? 노년에도 활발하게 환경보호운동에 앞장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녀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노년의 왕가리 마타이의 모습입니다. When I went back home, I was constantly being reminded, one, I'm an African woman, and so there are certain things I shouldn't do. 그러니까 나는 고작 그냥 한 명의 여성이자 아프리카 보면 Certain thinking that I shouldn't really entertain as an African woman. Certain ambitions that I should not entertain as an African woman. And that was a problem for me because I had never thought of myself. 자, 인터뷰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제 여기 자기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프리카의 평범한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죠. I had never thought of myself 그렇죠? as 평범한 아프리카 woman. an African woman. And 그리고 자기는 it was a problem for me because African 문제가 woman. 됐던 게 뭐냐면 자기는 I shouldn't really entertain, 즐겁게 하다 여기서 마음에 품다 뜻이에요. 아프리카 워먼으로서 그러한 이상향을, Certain ambitions 그런 야망을 내가 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문제가 그런 건데, that I should not entertain as an African 그런 여성으로서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다는 게 woman. And that was a problem for me because 나한테는 그게 품을 수 없다는 것이 나한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야망을 나는 갖고 있었다. 적극적 여성으로서의. 자, 통합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서 이 문제를 꼭 다루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케냐 정부와 왕가리 마타이가 추구하는 가치 중 자신이 더 지지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지지하는 까닭과 함께 쓰는 문제인데요. 먼저 선생님은요, 이 왕가리 마타이가 추구하는 가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했고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왕가리 마타이의 가치를 지지한다 했고요. 그 다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좋은 자연을 누리는 것조차 빈부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 모두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더불어 잘 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마무리 퀴즈 풀 시간. 도시 녹지나 공원과 같은 자연을 즐기는 것은 케냐 시민이라면, 케냐 국민이라면 누구나 빈부의 격차에 상관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부자들만 위한 공원, 부자들만 위한 빌딩을 짓고 그 위에다 또 공원을 따로 만들어서 부자들만 그 주상복합 아파트에 출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자연을 누리는 것조차도, 자연을 즐기는 것조차도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차별이 생긴다면 모든 케냐 국민이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위반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왕가리 마타이는 자연을 누리는 것조차 빈부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익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왕가리 마타이를 지지한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유달리 장편이 많아서요. 도깨비 이야기도 그렇고 굉장히 길었습니다.